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일제강점기의 사회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78쪽에서 283쪽, 285쪽까지 사회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적인 철폐운동에 있어서 당시 일제강점기이긴 하지만 당시 그동안에 조선의 신분제 사회에서 철폐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차별 철폐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기울이짐이 없이 평등한 이런 당시 조선이 안고 있는 신분제도가 갑오개혁 이후에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분제도의 잔재가 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평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제 여성운동이 있어서 그 강향란이라는 기생이 있는데 그 우리 옛말에 그 뭐 암탉이 울면 뭐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일이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여성들이 사회적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런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단발 여성 강향란,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잘 보존하는 것이 효의 근본이다.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과감히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 여성운동이 있어서 특히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되었고 특히 여성 노동자의 수도 증가하면서 특히 그 당시에 그 여성들이 문맹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계몽운동, 뭐 여성 해방 계급,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여성의 계몽 쪽은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했다면 여성의 해방이나 계급 이런 것은 사회주의 계열에서 추구했던 그 대표적인 여성단체로 근회. 그래서 그 여성계가 민족협동전선을 갈구하면서 당시 그 신간의 자매단체로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노력했다 해서 이제 이 근자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국화가 꽃이 무궁화인데 그 근자가 무궁화 근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의 지위. 그래서 그동안에 남성에 의한 여성이었다면 그런 거 없애야 된다. 특히 일제도 여성의 차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하는 이러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소년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다음 달에 어린이날도 있는데 그 어린이날의 시초가 되었던 그 소년운동에 있어서 그 방정환 선생, 그래서 어린이는 그 민족의 앞으로의 새싹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이런 어린이들에 대한 역할 소중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일제 입장에서 보면은 독립운동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하나 알아둘 내용이 있다면 이 형평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조선의 신분제 사회에서 그 천민들 중에 대표적이었던 사람들이 백정이었는데 이 백정들은 도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도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인데 천민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대접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제도가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차별이 여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 철폐가 진주에서 처음으로 1923년에 조선형평사를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전국에 확대되었고 이것이 항일 민족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신분적인 차별제도를 넘어서 항일 민족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래서 이 저울 지금은 전자식 저울이지만 예전에 양쪽의 그 무게가 같을 때 어느 한쪽으로 기울됨이 없는 그런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그 당시에 그 포스터로 여기에 보면 자몸을 분리해서 형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형평운동의 포스터가 되겠고, 그 내용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다.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다. 그러니까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해서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하자는 게 주장이다. 그래서 이 백정들의 사회적인 지위 압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나중에 항일 민족운동으로까지 전개되었다는 점, 그 점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구조와 생활모습의 변화에서 교과서 280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구조와 생활모습의 변화 중에서 특히 그 사회계층의 구조가 일제의 지배정책과 관련해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근대 문물이 도입되면서 우리의 의식주 변화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 입고 있는 옷들은 다 양복이라는 말을 쓰죠. 양복. 이거 양이라는 것은 서양의 복이다. 우리나라 옷은 한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몸을 이렇게 감춘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스커트를 입으면서 종아리도 보이고 또 머리도 신체의 발부는 수지분모라고 해서 머리도 잘 길렀는데 머리도 단발도 하고 그 다음에 파마도 하고 뭐 이런 그 다음에 고무신이 아닌 높은 구두를 신고 이런 것들이 당시 1920년대 후반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 만평에 보면은 작은 구두 신고 궁둥이짓 하노라니 발목이 견디어내야지. 그래서 마치 이러한 모습을 하는 것이 당시 그동안의 구태의연한 여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여성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그 당시 농민들도 우리나라 농민들 중에서 내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제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를 빼앗긴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남의 땅을 짓는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당시 산 같은 데 들어가서 밭을 일구면 살았고 이것도 모자라면 도시의 빈민 노동자로 또는 걸식 등으로 몰락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일제의 식민지 공업화로 크게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일제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단순한 노동자로 만들려고 했고 이들이 도시의 빈민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반면 일제와 결탁했던 많은 돈이 있는 사람들, 자본가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자본이 적은 소규모 작업의 영세업자들이 생겨났고 일제의 기업하고 대결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로 이야기를 해보면 자작농이 자소작농, 자기 땅이었는데 그것을 짓는 이게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자기 땅을 짓는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소작농 아예 자기 땅은 하나도 없이 짓는 사람들 이것도 모자라서 화전민, 농업노동자, 실업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뭐 하와이 등지로 또는 멕시코 등지로 이민을 가야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고 도시 빈민자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걸식, 얻어먹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농민층들이 이렇게 분해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작농과 자소작농이 줄고 소작농이 크게 늘었고 소작농도 더 모자라서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 빈민이 되거나 그래서 해외로 이주했던 그래서 하와이에 사탕수수를 농사짓는 이러한 농민들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면서 노동자들 연해주, 일본 또 더 나아가서 멕시코 그래서 멕시코에 가가지고 그 선인장을 채취하면서 그 가시에 찔려가면서 18시간씩 일하고 있었던 당시 우리
선조들의 노동 이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항 이후에 여기서 개항이라고 하는 것은 1897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어쨌든 많은 개항장이 생겨났고 또 교통, 항만, 배 그러면서 새로운 도시들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익산 같은 경우도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였지만 일제강점기에 근대 철도가 들어오면서 경부선, 그 다음에 호남 전라선 이러한 선을 연결하는 중심 지역이 되면서 그 뒤로 이러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던 도시가 대표적으로 익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특히 일제공업화에 따라서 근데 되게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 북쪽은 공업지대가 많았고 남쪽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지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시를 이야기할 때는 북부지방의 공업도시들이 많이 성장하게 되었고, 근데 대개 도시들은 일본인들 시가지 중심으로 상권이 차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서남북 가운데 중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중앙에 일본인들이 이주해온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죠. 그래서 어디 지역이든지 그 중앙동이라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군산도 마찬가지고 익산도 그러고 이 중앙이라고 하는 곳은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 도시는 일제 경제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그 점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에 있어서 의식주는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양복, 스커트 이런 것들이 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왔던 서양의 문물. 그 중에서도 요즘에 지금은 이제 이런 용어를 잘 안 쓰는데 몸빼바지, 우리 용어로는 일바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당시 1940년대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하는 막바지에 조선의 국민복으로서 이 몸빼를 강요해서 만들어졌던 의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상류층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거, 일제, 또 서양식 이런 것들을 쓰는 것만이 써야만이 어떤 신문화에 다가가고 신식이다 이런. 그 다음에 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고유의 것이 없어지고 서양의 것들 또는 일본의 것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왔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과서 283쪽에 보면 대중문화의 유행과 문예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절에 처음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유행가, 영화 또는 추금기, 전축, 이야기, 유성기라고 해서 나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서양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러면 대중문화가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특히 영화도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로는 아리랑이 있고, 이 아리랑에 나온 주연 배우가 나온규인데 이 사람은 직접 아리랑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한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자본주의적 그 소비 문화, 주로 대도시인 서울, 그다음에 이런 유성기, 패션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1910년대는 계몽적인 성격이 좀 강했고 20년대는 사실주의, 낭만주의 이런 것들. 그 당시 대표적인 문학가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많이 들어봤던 인물이 윤동주, 동주라는 영화도 나왔죠. 일제강점기에 문학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리고 시나 문학 활동으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홍남파, 윤구경, 안익태
안익태면은 뭐 우리나라 애국가를, 이어서 음악, 미술, 연극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민요, 창가에 이어서 서양 음악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홍남파, 윤구경, 안익태 뭐 이런 음악가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안익태라고 하는 분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뭐 중요한 행사 같은 때 부르는 애국가를 작곡했던 분이신데,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런 분들이 우리 민족의 어떤 혼을 또는 뭐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음악들인데, 또 나중에는 이분들이 그 일제에 찬동하는 이러한 음악 예술 활동을 한 게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미술도 마찬가지고, 미술 한국화, 서양화 이런 사람들인데, 이 미술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중섭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그 대표적인 그 모델의 대상이 소가 되겠습니다. 소. 그래서 소를 동물을 그렸지만, 그 동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우지감이랄지, 우리 민족의 저항정신, 우리 민족의 끈기,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것으로 이중섭의 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극에 있어서는 일제가 비록 탄압하고 있지만, 그 판소리나 사당패놀이 뭐 이런 것들은 일제가 우리 민족의 고유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탄압에서 예술적인 발전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식 연극으로 만들어졌던 단체가 투어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제강점기 초반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우리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다가, 그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특히 이 중일전쟁 이후에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그 문인이나 예술가들을 전쟁에 협력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 문인이나 예술가들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 백성들이, 많은 국민들이 찬동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말의 위력, 그들의 활동에 대한 지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전쟁 협력에 동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인이나 예술가들이 나중에 친일 활동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반대 입장에서 보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영화도 됐던 윤동주, 동주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죠. 당시 일본에 유학하면서도 당시 앞장서지 못했던, 자신이 생각했을 때 어떤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자신에게 괴로워서 이러한 시로 많이 썼던, 그래서 뭐 주로 참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보면. 근데 이제 반면에 윤동주와 같은, 결국은 이제 윤동주는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에 독립운동에 연루와 관련되어서 결국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적인 입장에 섰던 시인 중에 노천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여기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남하면 군복에 총을 메고 나라 위의 전장에 나감이 소원이리니 이 영광의 날 나도 사나이였으면 귀한 부르심 입는 것을 이제 아세아의 큰 운명을 걸고 우리의 수건을 뿜으며 저 영미를 치는 마당이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나라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은 우리 조선인,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영국과 미국에 대항하는 일본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1937년에 중일전쟁, 1941년에 태평양전쟁을 치르면서 이러한 일본을 위해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나아가서 몸바쳐서 싸우는 것이 남하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지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인 입장에 있었던 시인이 윤동주, 그다음에 친일했던 노천명, 그다음에 자신의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결국은 그 독립운동에 연루되어서 그 옥사했던 윤동주, 대표적인 시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문학에 있어서 뭐 이광수, 우리나라 근대 문학의 그 효시로 볼 수 있고, 뭐 흑, 무정 이런 책들이 있는데 나중에 다 친일로 돌아섰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악에 있어서 홍남파, 뭐 미술에 있어서 김은호, 김기창, 뭐 연극, 영화에서도, 그래서 이게 분야에 관계없이 일제강점기, 즉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이렇게 친일로 돌아섰던 예술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독립전쟁의 승리와 고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댓글에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